자, 여러분 범죄심리학 강의입니다. 자, 우리 그때 그 도덕적 발달 이론에 이어서요. 이제 인지이론 파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주제는 아주 흥미롭고 또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지능과 범죄의 관계, 그리고 또 인간의 뇌를 컴퓨터처럼 바라보는 정보처리 이론입니다. 자, 먼저 인지이론 중에서도 그 지능에 이제 초점을 맞춘 고전적인 관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초창기 범죄학자들은 범죄성이라는 것이 마치 신체적 특징처럼 생물학적으로 유전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범죄를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바로 낮은 지능이라고 본 것이죠.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하면서도 아주 뼈아픈 연구가 있습니다. 1920년 여기에 발표된 고다드의 칼리카크가 가문 연구입니다. 고다드는 이 가문의 가계도를 수십 년에 걸쳐서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지능이 현저하게 낮다. 그 낮은 거, 낮다라는 그 이른바 정신박약 이론. 그래서 이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연구가 가져온 아주 위험한 결론이었습니다. 고다드는 이 정신박약이 100% 유전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대를 이어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거나 강제로 불임 시술을 해야 한다라는 매우 극단적이고 우생학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지능에 대한 맹신이 낳은 비극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다드의 주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제 거센 비판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차별적 접촉 이론의 학자 서덜랜드 등에 의해서 이제 치명적인 비판을 받으면서 힘을 잃게 됩니다. 서덜랜드는 당시 쓰였던 지능 검사 자체가 이미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편향되어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렇게 지능과 범죄의 관계는 학계에서 금기어처럼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실까요? 1970년대 후반 1977년 이 논쟁이 화려하게 다시 부활을 합니다. 1977년 유명한 범죄학자 허쉬와 힌들랑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 관계가 다시 수면 위로 이제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수많은 기존 연구 데이터를 다시 꼼꼼하게 재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이 IQ라는 거죠. IQ는 인종이나 사회 계층 묻지않게 비행을 예측하는 아주 중요하고 유의미한 변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지능이 낮다고 무조건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비행 청소년이 될 확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IQ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1987년 고든이라는 학자 역시 이제 IQ 점수야말로 소년 비행을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이제 단일 지표라고 이제 지지를 하면서 논쟁에 이제 불을 지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체 지능이 어떻게 범죄로 연결된다는 것일까요? 허쉬와 힌들랑은 두 가지 가설을 제시를 했어요. 한번 도식을 한번 볼까요? 자, 가설 1은 지능이 범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능이 낮으면 도덕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거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바로 범죄로 이어진다는 매우 단순한 직관적인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설명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가설 2번입니다. 지능이 학업 수행 능력을 통해서 범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모델입니다. 도식을 보시면 지능과 범죄 사이에 학업 수행 능력이라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죠.
현대 범죄학에서는 가설 1보다는 가설 2의 메커니즘을 훨씬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간접적 영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능이 어떻게 학업을 거쳐서 비행으로 이어지는지 3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능과 학업 성취입니다. 현실적으로 IQ가 낮거나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은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좋은 성적을 받거나 진도를 따라가는데 남들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둘째, 학업 실패와 좌절입니다. 학교는 청소년의 삶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일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나시는 이론이 혹시 있을까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 기억나시죠? 네, 이것과 이제 정확하게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 실패라는 부정적인 자극이 긴장과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죠. 자, 셋째로는 이제 비행으로의 도피입니다. 예, 결국 학교라는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정당한 인정, 네, 이제 목표 달성, 이것을 이제 하지 못한 아이, 받지 못한 아이들은 이 극심한 좌절감을 어떻게든 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 밖으로 눈을 돌려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비슷한 처지의 비행 청소년들과 이제 어울리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범죄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는 메커니즘입니다. 나름 논리적이죠. 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의 아주 오래된 하지만 가장 중요한 논쟁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천성 대 양육, 네이처 대 뉴추얼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죠. 지능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유전인가, 천성인가, 아니면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 길러지는 것인가, 양육인가. 과거에는 유전이라고 믿었지만 현대 범죄학과 심리학의 시각은 다릅니다. 대부분 현대 범죄학자들은 IQ가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자라온 환경, 즉 양육에 의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까요? 부모의 교육 수준, 가정의 경제력,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보는 등의 풍부한 문화적 경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핍된 아이들은 선천적인 뇌기능과 상관없이 IQ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낮은 IQ는 낮은 지능의 증거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IQ 검사 자체가 가진 치명적인 한계, 이것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바로 문화적인 편향성, cultural bias입니다. 자, 범죄학자들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맹신하는 IQ 검사, 과연 공정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학자들은 IQ 검사가 백인 중산층의 문화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떤 피해자들이 생겨났을까요? 자, 예를 들면 미국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멕시코계 미국인이나 아프리카 이제 그 흑인들, 흑인 아동들이 백인 아동들보다 IQ가 계속 낮게 나오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아이들의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검사지에 나오는 단어나 상황 설정들이 빈곤층이나 소수 인종 아이들의 일상 문화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본 적 없는 단어 뜻을 이제 맞추기가 어려우니까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IQ 검사는 인간의 순수한 선천적 지능을 재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아이가 그 사회의 주류 문화에 얼마나 익숙한가를 재는 그 불공평한 잣대일 수도 있다. 예. 그런 것을 명심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낙인 효과와 범죄 악순환 문제입니다. 네, 이러한 편향된 IQ 검사는 결국 아이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그 낙인 효과입니다. 과정을 한번 볼까요?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억울하게 IQ 점수가 낮게 나온 아이들은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순식간에 전응아 혹은 학습 부진화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이 낙인은 곧 교육적 소외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규 수업 대신 특수반이나 열등반으로 배정되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당하죠. 결국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차피 난 안 돼. 라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바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학교로 중퇴하게 되고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돼서 자연스럽게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우리의 그 최종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빈곤층 아이들의 범죄는 그들이 가진 이제 낮은 지능이라는 생물학적 원인 때문이 아닙니다. 낮은 IQ 점수를 들고 아이들을 차별하고 소외시킨 사회적 환경과 교육 시스템의 실패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점, 이것이 현대 범죄 심리학이 주는 무거운 교훈입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인지이론의 또 다른 핵심 축인 정보처리 이론,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티오리의 등장, 여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이론을 아주 재밌는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바로 컴퓨터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과 인지 과정을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과 똑같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자극과 정보를 어떻게 머릿속에 입력하고 어떻게 저장하며 필요할 때 어떻게 꺼내서 행동으로 출력해서 옮길까? 이를 범죄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정보처리 이론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자들은 선천적으로 악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정보처리 과정 중에 어딘가에 치명적인 오류나 왜곡이 생겨서 결국 범죄라는 엉뚱하고 파괴적인 결과물을 출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난 상태로 세상을 해석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보시면은 인간의 머릿속 이 컴퓨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정보가 처리가 될까요? 자, 1단계는 부호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외부의 정보를 내가 해석할 수 있도록 입력하는 과정이죠. 2단계는 검색 단계입니다. 입력된 상황에 맞춰서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 속에서 적절한 반응을 찾아내고요. 3단계는 결정 단계입니다. 찾아낸 반응 중에서 가장 적합한 행위가 무엇일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실행 단계입니다. 결정된 대로 실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길을 가다가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보통 사람은 1단계에서 실수로 부딪혔구나 하고 부호화합니다. 근데 범죄 성향이 있는 사람은 이 정보 처리에 오류가 생겨서 1단계부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일부러 치고 갔어 라고 왜곡되게 입력, 부호화합니다. 입력이 잘못됐으니 2단계, 3단계에서 화내기, 공격하기라는 잘못된 대응을 검색하고 결정하겠죠. 결국 4단계에서는 폭행이라는 범죄 행동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정보 처리의 어떤 단계에서 왜곡이 일어나는지 분석하는 것이 인지적 범죄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정보가 처리가 될까요? 자, 크게 3단계를 거쳐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호화 단계입니다. 네. 우리가 컴퓨터 키보드를 타닥타닥 이제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코드로 입력되듯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시각적, 청각적 자극들을 우리 뇌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코드로 변환해서 받아들이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토리지, 그래서 저장 단계입니다. 입력된 정보를 저 머릿속 기억 창고에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잊어버리는 단기 기억으로 남을지 아니면 평생 간직하는 장기 기억으로 넘길지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출 단계입니다. 창고에 잘 보관해 두었던 정보를 비슷한 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다시 꺼내어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세 단계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폭력적이거나 이제 범죄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 정보 처리 과정 중 어디에서 문제를 일으킬까요? 학자들은 특히 1단계, 자, 정보를 해석하고 입력하는 부호화 과정에 이제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심리학적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적대적 귀인 편향, Hostile Attribution Bias.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요. 이 편향은 타인의 아주 평범하거나 우연한 행동을 자신에 향한 적대적이고 고의적인 위협으로 잘못 해석해버리는 심리적 오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발생 구조 예시를 한번 볼까요?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앞사람이 실수로 내 발을 밟았습니다. 정상적인 정보 처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부호화 단계에서 사람이 많아서 실수로 밟았겠지 하고 상황을 종료합니다. 그런데 적대적 귀인 편향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이 자극을 저놈이 날 우습게 보고 일부러 밟았어 라고 왜곡해서 입력해 버립니다. 나를 공격했다고 인지했으니까 방어를 해야겠죠. 나의 뇌의 창고를 뒤져서 맞서 싸워야 해 라는 결론을 내리고 결국 폭력범죄라는 결과물을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학자 다찌는 이제 사회의 사회적 정보 처리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더 세분화해서 5단계로 체계화했습니다. 폭력적인 사람들은 주로 이 과정 곳곳에서 잦은 오류를 범합니다. 네. 보시면은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1단계는 사회적 단서의 부호화입니다. 상대의 표정이나 말투 같은 단서를 파악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서부터 상대방의 멋쩍음, 웃음을 이제 비웃음 같은 걸로 잘못 입력해 버립니다. 2단계는 표상과 해석 과정입니다. 입력된 단서의 의미를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단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적대적 귀인 편향이 아주 뚜렷하게 발생합니다. 나를 무시했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3단계는 반응 탐색 과정입니다. 자, 나를 무시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 머릿속 장기 기억 창고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라오면서 학습했던 폭력적인 해결책들이 튀어나오겠죠. 자, 4단계는 반응 평가 및 결정입니다. 찾아낸 여러 대응 방식 중에서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릅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대화보다는 주먹을 쥐는 게 가장 확실하다라고 잘못된 평가를 내립니다. 마지막 5단계는 행동 수행 과정입니다. 결국 결정한 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선택하고 실제 범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지적 오류가 어떻게 눈앞의 폭력으로 발현되는지 다찌의 모델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지이론의 마지막 핵심 주제이자 현대 범죄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공감 능력, 임패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감이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불쌍해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타인의 이제 상황과 감정, 동기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고도의 사회적 인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학자 바론 코헨 이제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잔인함은 그 공감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 발생한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나 때리거나 해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법이 무서워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행동이 저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지 머릿속으로 미리 예측, 공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 범죄적 충동을 억제하는 거죠. 반면 이 스위치가 꺼진, 즉 공감 능력이 부재한 범죄자는 타인을 나와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물건이나 목표 달성의 도구로만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공감을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 공감입니다. 그래서 cognitive empathy.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머리로 하는 지적인 차원의 공감입니다. 타인의 표정이나 상황을 쓱 보고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슬프구나 라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일종의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독심술 같은 개념이죠. 자, 둘째는 정서적 공감, emotional empathy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슴으로 하는 감정적 차원의 공감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상황을 아는 것을 넘어서 타인이 느끼는 그 기쁨이나 고통을 내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느끼고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입니다. 친구가 슬퍼서 펑펑 울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현상, 이것이 바로 정서적 공감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배운 이 두 가지 공감 차원을 사이코패스에 대입해 볼까요?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아주 그 공감 능력이 아예 없는 괴물일까요? 자, 절반만 맞습니다. 사이코패스의 공감 구조를 뜯어보면 아주 기형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인지적 공감 능력이 정상이거나 오히려 일반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타인의 약점, 욕망, 두려움을 기가 막히게 잘 읽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사기를 치거나 수개월간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피해자를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서적 공감이 완전히 부재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머리로는 술술 읽어내지만 상대방이 겪는 고통이나 비참함을 가슴으로는 단 1%도 느끼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마음을 머리로는 다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전혀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일말의 죄책감이나 주저함 없이 극도로 잔인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공감 능력의 부재는 우리 사회의 아주 끔찍한 범죄들과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을 한번 볼까요? 자, 가해 학생들은 이제 피해 학생들이 겪는 그 지옥과 같은 수치심과 공포를 전혀 체감하지 못합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하죠. 고통을 모르니까 이제 잔인한 괴롭힘을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폭력이나 이제 강력범죄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이제 신체적 고통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거나 상해, 살인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데 심리적 장벽이 현저하게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성범죄입니다. 성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인격과 고통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소거해버립니다. 오직 자신의 삐뚤어진 성적 욕구 충족만을 상황의 최우선으로 인지하는 아주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공감 결핍의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범죄라는 것은 이제 그 인간의 파괴적 행동은 단지 지능 점수 자체가 낮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삐딱하게 왜곡하는, 해석하는 왜곡된 인지구조,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도덕적 발달 수준, 버그가 나버린 정보 처리 방식, 그리고
중요한 타인을 향한 공감 능력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형사정책과 교정정책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단순히 교도소에 가두고 징역을 살게 하는 처벌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머릿속에 소프트웨어가 고장나 있는데 몸만 가둬둔다고 고쳐지진 않기 때문이죠. 결국 왜곡된 인지를 수정하는 인지행동치료 (CBT), 그 다음에 가해자가 억지로라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되돌아보고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훈련시키는 공감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교정정책의 최우선 핵심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교화와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집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